네, 3차시 강의는 1차 대전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1차 대전의 결과, 유럽의 국제 질서, 그리고 세계 질서가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차 대전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벌어졌죠. 보통 1914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의가 끝난 게 1919년이죠. 그랬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 800만 명 이상의 전투원이 사망한 당시로서 보면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유럽의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서 위험 인식을 가지고서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었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본격적으로 부딪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차 대전의 결과로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좌우로부터 도전받게 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도중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좌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그 극단주의적인 국가사회주의 그러니까 나치즘이나 파시즘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레프트와 라이트 다 양쪽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 혁명의 볼셰비즘과 전체주의의 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유럽이 세계 정치에서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당시 유럽인들의 어떤 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유럽의 19세기가 끝나고 이제 미국의 세기가 시작됐다. 미국이 등장을 해서 특히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삼국 협상 국가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1914년 당시 유럽의 경제가 세계를 지배했으나 1차 대전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을 낭비를 한 거죠. 전쟁에 쏟아부은 거죠. 따라서 이후에 유럽의 경제는 약화되고 미국의 경제가 성장을 함으로써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유럽은 경제적으로도 쇠퇴를 하게 됐다는 거죠. 미국이 전쟁 전에는 채무국이었는데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데 그걸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국으로 부상을 했다는 것이고, 특히 일본 역시 전쟁을 치르면서 수출이 증가되어서 산업이 많이 발전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뭐 전쟁을 하면서 부채가 많이 증가되었죠. 따라서 독일에 대한 배상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죠. 독일에게 배상금을 받아서 이 전비 문제를, 부채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했는 것인데, 사실 이건 독일한테도 크다는 문제가 나중에 이제 되는 것이죠. 독일의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독일의 경제가 악화되어서 오히려 독일의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와서 또 2차 대전을 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죠. 결국 화폐를 발행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유럽 화폐 자체가 약화되니까 경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 약화되면서 어렵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유럽 시대가 종식되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기존에 유럽에 있었던 제국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합스부르크 제국이나 그리고 오토만 제국들이 몰락을 했고, 또 로마노프 러시아의 왕조도 몰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1차 대전의 결과를 만들어낸 조약이 파리 강화 회의의 베르사유 조약이죠. 베르사유 조약은 명목상으로는 강대국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 승리한 주된 역할을 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이죠. 그리고 우드로 윌슨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또 1차 대전의 발발 원인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비밀 외교가 문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 외교의 어떤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었죠. 또한 그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적으로 또 비밀 외교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규범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서유럽 세계를 중심으로 한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따라서 비서구의 경우에는 이 논의를 하지 않았죠. 당시에 일본이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세력을 확산하고 확장시키고 있었는데, 일본의 침략 문제는 도외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1905년도에 그리고 1910년도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했다는 거죠. 자, 민주주의에 의한 평등의 원칙이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정치 명분이 됐다는 거죠.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그런 어떤 구질서로부터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그런 유럽의 구질서로부터 새로운 어떤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런 그 유럽의 전통적인 어떤 질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즉 그 이상주의적인 모습이 조금 나타나면서 규범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유럽의 국제 국가들 간의 질서를 조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특히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의 20년 동안 상당한 그런 위기 상태가 이런 이상주의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들의 그 권력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베르사유 조약의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우드로 윌슨이 이러한 그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확산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드로 윌슨이 원칙주의적인 그런 이상주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모습이 유럽의 정치 현실과 상당히 괴리감을 가지는데 그걸 상당히 강요를 했던 것이죠. 당시 1차 대전에 미국의 역할이 컸으니까 미국이 그 전후 처리의 회의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평화 구상의 방법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베르사유 조약에는 독일의 배상 책임을 아주 강하게 그 규정을 했죠. 따라서 독일을 굉장히 약화시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일이 배상 책임을 함으로써 독일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배상도 하는데 배상 책임을 통해서 독일을 경제적으로 약화시켜서 더 이상 유럽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은 소련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평화 조약입니다. 전쟁 중간에 소련이 러시아가 그 1차 대전에서 그 1차 대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주의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중단했기 때문에 소련이 참여할 여지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당시 그 소련 내에 있었던 그런 볼셰비즘 정권의 위협을 강조하고 타파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유럽에 확산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여파로 이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가 창설이 됐죠. 이 우드로 윌슨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결국 독일을 철저하게 약화시켜 가지고 독일의 부흥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프랑스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또한 독일이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독일의 라인강 좌안이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 쪽이죠. 그걸 철저히 분리시켜서 국제연맹이 관리를 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버퍼존을 형성하고 독일이 더 이상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유럽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족 자결 원칙과 상반되고 특정 영토를 영구 점령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우드로 윌슨의 어떤 규범주의적인 도덕적인 원칙들 때문에 미국은 그런 생각들을 펼치고 있었죠. 당시 이탈리아도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참전과 관련된 비밀 조약에 대해서 미국과 갈등을 맺으면서 그렇죠. 원래 이탈리아는 그 삼국 동맹에 그 참여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 연합국 편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비밀 조약에서의 갈등들이 이탈리아가 불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영국도 그 독일에 대한 가혹한 어떤 배상 책임에 반대를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강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죠. 프랑스가 이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독일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약화되는데 프랑스가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유럽을 또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볼셰비즘의 그 파급을 유럽 내 파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강력한 독일 존재를 필요한다는 거죠. 즉 독일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야지 러시아가 소련이 서유럽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상당한 딜레마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독일의 위협이 최고의 어떤 그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또 베르사유 조약 자체가 1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거니까 독일의 위협이 중심이 되는 논의였고 프랑스가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영국은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이 일정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 전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향후 위협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일본은 상당히 1차 대전으로부터 이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예전에 19세기 중반에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세력이 성장을 한 것을 그 논의를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죠. 특히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상당한 이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또 국제연맹에서도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도 승전국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특히 이탈리아가 퇴장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회의에 잔류시켜야 됐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것을 알고 이제 방대한 요구를 21개조라고 하는 방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요구를 이권이 인정이 된 거죠. 따라서 일본이 상당한 이득을 이 당시에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취했고 윌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양보를 했죠. 아직 여전히 미국이 보기에 일본이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어떤 그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기존에 오랫동안 국제사회 조직을 통한 전쟁 예방이라는 이상주의적인 사상이 존재를 했었죠. 그리고 유럽 협조 체제 역시 강대국들이 국제사회를 완전히 조직한 건 아니죠. 강대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정하게 집단안보 개념을 발현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 국제연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오랫동안 과거에 18세기에 생피에르의 영구평안이나 칸트의 영구평화 사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국제연맹이 그러한 어떤 그 배경 하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연맹의 주요 기능은 전쟁 방지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이 그동안 19세기 동안 만들어 왔었던 정치적 현실과는 조금 괴리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결국엔 나중에 국제연맹이 붕괴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어떤 모습들 나타납니다. 결국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의 이상주의적인 영향에 의해서 탄생을 한 것인데 사실 미국이 주도를 했지만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던 또 국제기구였습니다. 미국 상원이 반대했죠. 당시에 미국의 그런 어떤 고립주의적인 경향이 여전히 미국 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따라서 유럽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하고서 만드는 그러한 국제기구에 미국이 참여할 경우에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파리 강화회의의 비준을 국제연맹 설립 비준을 거부했죠. 그래서 국제연맹이 파행될 수밖에 없었고 소련도 이 자본주의적인 국가들이 만드는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초국가적인 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우드로 윌슨의 구상이었는데 미국도 참여하지 않고 소련도 참여하지 않고 실제 강대국들의 국가이익도 충돌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고 철저하게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데 입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일정하게 국제사회의 어떤 조직을 만들려면 국가의 주권이 포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조율이 되고 어떤 특정 국가가 침략주의적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가능할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모든 회원국이 거부권을 보유하고 연맹 탈퇴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고 이러한 그 어려움들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UN 국제 연합이 탄생할 때
좀 이렇게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파리 강화회의의 배상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상의 원칙은 베르사유 조약의 제 23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쟁 책임의 규정에 기반을 하고 있죠. 1차 대전의 원인에 대한 것, 독일 책임에 대한 것은 아까 논의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있지만 파리 강화회의의 베르사유 조약은 기본적으로 독일 책임을 강조한 것이죠. 독일이 침략을 한 것이니까요.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독일은 패배했기 때문에 독일의 전쟁 책임의 규정에 기반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한 그 독일의 배상 문제는 독일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프랑스의 안보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독일을 약화시켜야지 프랑스의 안보가 더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독일을 약화시키려면 독일에게 배상금을 더 많이 지워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줘야 되는 배상금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한 배상금의 의미도 가혹한 배상금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은 반발하고 있죠. 왜냐하면 독일 입장에서 보면 전쟁 책임이 독일에만 자신들에게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 우리만 이렇게 배상 책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상당한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미국과 영국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배상 책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즉, 이 과도한 배상 책임을 위해서 독일이 불안정해지고 유럽의 경제 질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1920년대 독일의 경제가 악화되었죠. 마르크화의 가치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야 되죠. 통화를 남발하게 되는데 통화 남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경제가 불안정해지죠. 독일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독일의 중산층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어려운 시기에 극단주의적인 사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지지를 하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그 국가사회주의인 나치 운동이 자극되게 되고 결국에는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나치주의자가 그 선동을 함으로써 독일이 또 팽창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국가가 되어서 2차 대전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설명들이 이런 배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JP 테일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제 쓴 책 중에 이제 2차 대전 기원론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1차 대전의 전후 처리의 문제, 파리 강화회의와 베르사유 조약에서 나타난 전후 처리의 문제가 새로운 독일 문제를 야기했고 유럽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를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이것은 뭐 히틀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역할보다도 당시에 역시 또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 유럽의 구조적인 문제가 2차 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파리 강화회의와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시아로 오면 독특하게도 일본이 승전국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득을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럽의 열강은 일본의 참전을 저지하고 중국을 중립화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일본은 스스로 참전을 주장을 한 거죠. 즉 일본이 그 동북아에서의 이권, 특히 중국에서 이권을 노리고 이런 1차 대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전쟁 때문에 상당히 그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만주 지역으로 팽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승전국으로서 참전을 하는 경우에 그런 이권을 가져가기에 더 유리한 상황 위치에 놓이겠죠. 따라서 그 일본이 그렇게 스스로 참전을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많은 그 이익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절대적인 우월한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1915년도에 중국에 대한 일본이 25일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을 침탈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1914년 9월에 산둥반도에 상륙을 했고요. 칭다오, 산둥반도의 청도죠, 칭다오와 그 다음에 적도 이북 지역의 독일 식민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일본의 어떤 그 팽창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1차 대전이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이 무제한 잠수 작전을 했는데 이제 그 일본 해군을 지중해에 파견을 했죠. 뭐 당시 유럽으로서도 영국으로서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동성의 권익과 적도 이북의
태평양 독일 식민지 지역 획득을 약속을 열강도로 받아내므로써 일본이 팽창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즉 일본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승전국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어내게 되는 아주 1차 대전이 일본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1차 대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동북아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에서 팽창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서 이권을 생각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하고 충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 이후 일본은 미국과 중국 진출과 태평양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특히 거남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함선을 많이 만들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일정하게는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좀 자제하기로 이렇게 해군의 군비 제한을 하기로 했고 중국에 대한 정책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다시 불거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워싱턴 회의에 의한 워싱턴 체제가 193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동북아 국제 정치 질서를 지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팽창을 하지만 미국과의 합의, 그 워싱턴 회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 관계는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 2차 대전 이후의 20년의 어떤 좀 평화적인 분위기와 30년의 어떤 또 혼란된 모습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